정당은 어떤 입장인지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자,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예, 어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전에 긴급총회를 소집해서 파행을 빚다가 오후에 돌아와서 속개가 됐죠. 네. 정말 초강경 모드로 대응하고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개탄스러울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협치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위선과 독선으로 치달을 줄은 저도 예측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위선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누가 만들었죠? 이거 다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권을 딱 잡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스스로는 국민 앞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5대 원칙을 만들었다면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율 배반적인 그 자기 모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국민과 야당 앞에 솔직하게 예. 공직 배제 5대 원칙 이런 것을 만들었으나 참 찾기 힘들었다. 뭐 이런 솔직한 고백조차 없이 무조건 그냥 그 친문 인사 예. 또 여러 가지 그 코드 인사하면서 밀어붙인단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사청문회는 그냥 참고 과정이다. 이런 또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위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서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럼 이것은 말로는 국정공백을 걱정한다지만은 사실은 국정공백을 걱정하는 게 아니죠. 국정공백을 자초하는 것이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인 협치가 되려면 그 내용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그 다음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야당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낱낱이 그 부적격 사유를 아주 낱낱이 소상하게 밝히고 그 나중에 그 책임을 지게 해야죠. 일의 결과로서. 예. 근데 오는 28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기에 대한 바른정당의 대응 혹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뭐 확실하게 의견이 합의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저희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다만 한미 정상회담 있고 G20 회의 있는 거 저희도 다 알죠. 하지만 앞으로 한두 달 국정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국정 운영을 잘 말 그대로 협치를 하면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려면은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원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그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솔직하게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그것이 참 이상해요. 왜냐면은 여당이 야당 됐다고, 야당이 여당 됐다고 입장이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가 야당 시절에 내걸었던 많은 그 말들, 또 조국 수석이 그 신문 칼럼에서 썼던 말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뭐라 의견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인들의 입장이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야3당이 그 대여 투쟁을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뭐 사안별로 있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있다고 보고 다만 야당도 무조건 발목 잡는다. 라는 그 구태 야당의 모습을
되풀이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요. 짚어줘야 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낱낱이 흠결을 적시하고 그런 것이 좋고 뭐 일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일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상조 위원장에서 이제 강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을 많이 주겠죠. 이것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청와대의 다소 전략적인 측면도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권한대행. 글쎄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했고 권한대행 시절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헌법을 수호하는 그 마지막 그러니까 보루가 이제 헌법재판소고 그 수장이 헌법재판소장인데 그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 국정 파행의 하나의 상징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정 파행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일자리 추경안 관련해서도 야삼당이 이제 반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새 정부 출범하고 야삼당이 첫 협의를 이뤄낸 게 일자리 추경 반대냐고 했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 지지가 굉장히 높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당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출범 이후에 그 지지율 면에서는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뭐 추경안이 됐든 또 정부조직법이 됐든 이 내용은 국회에서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이 협치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일방 독주를 하니까 일방 통행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협치의 정신을 잘 살리는 것이 이 추경안도 그렇고 정부 조직법도 그렇고요. 그것이 통과되는데 저는 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 독선과 오만으로 가면 이것은 저는 결국은 국민들도 불안해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이런 여야의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사실 저희 보수주의가 보수 정치가 정권을 넘겨주게 됐지 않습니까? 그 보수 정치가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도 사실 우리들만의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뭐 의리의 정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패거리 정치였고 또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고 또 헌법 유린하고 국정농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독선으로 치닫고 말은 협치라고 합니다마는 협치가 아니고 또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솔한 소통이 아니고 또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원칙을 만들어서 대국민 발표까지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또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은 저는 진실의 정치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솔직해져야 된다. 여와 야에서 야가 또 여에서 입장 바뀌었다고 조변속게 하면은 이것은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자기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 조변속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공감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출사표로 당권에 도전을 하셨죠. 5명의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데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바른정당은 원내 이제 20분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님과 또 한 7만 명에 달하는 우리 바른정당 당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바른정당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내 결속입니다. 당내 결속이에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야당이 있는데 예. 이 다른 야당과의 그 차별화에 성공하려면 우리 예. 바른정당 스스로가 우뚝 서야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선명해져야 되겠죠. 예, 과거 야당들이 취했던 구태를 반복하는 그런 뻔한 야당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 이런 어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내 결속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당내에서는 김영우 후보가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원만한 후보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평을 하셨습니다. 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3선 해오는 동안에 나름대로 소신 정치를 좀 해왔다. 뭐 지난해 새누리당 시절에 국정감사 당론으로 보이콧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국방위원장으로서 혼자 그래도 의사봉을 들고 맞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예.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그러셨죠. 저는 어떤 그런 어떠한 외풍에도 좀 견디면서 예. 당을 좀 새롭게 이끌어갈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입니다. 전시 상황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위기 관리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을 잘 청취하면서도 개혁을 이끌어갈 그런 후보가 당을 대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자유한국당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일설에 의하면 홍준표 전 지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홍준표는 홍준표 스타일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차별화해야죠.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 지사가 워낙 좀 사실 훌륭한 점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상당히 좀 독특한 또 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바른정당의 당대표는 이 전쟁을 지휘할 총사령관을 뽑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 타협할 때와 또 싸워야 될 때, 또 타협과 포용 정신 이런 두루두루 여러 가지 덕목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무조건 상대방 비판만 하고 말꼬리 잡고 이런 당대표 뽑으면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동반 추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 그것은 곧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와는 동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자신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전 지사하고 일도 해봤고 같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도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타협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저는 비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책을 밝혀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요? 네, 그거는 어렵죠. 비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봤고요. 네. 지금 이제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 공방도 있고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사드 시설을 염탐 촬영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면에서는 또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범 초기부터 안보하고 외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측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한 안보 또 외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도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계속 지금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런 안보, 이런 외교는 결국은 안보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이 안보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사드 논란 버리는 동안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완전 휘젓고 돌아다녔잖아요. 이건 정말은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제 제가 그래서 긴급 국방위 간담회도 열고 그랬는데 우리가 4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이 몇천만 원짜리 북한의 무인 정찰기의 속수무책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2014년부터 무인 정찰기가 계속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인 정찰기가 또 몇 대인지 알 수도 없어요, 지금요. 이번에도 이것이 무인 정찰기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연료 부족으로 인제군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발견을 한 것인데 예. 이 성주 사진을 골프장 사진을 19장이나 찍고 또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다 합해서 550장이나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은 예. 우리가 확실한 안보 의지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드 논란 가지고 예.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하면서 환경 문제로 그냥 완전히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저는 외교도 실패하고 안보도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뭐 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부터 왔던 이렇게 해왔던 그런 안보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국방위에서는 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가 혹시 잡혔습니까? 청문회 날짜는 안 잡혔고 예. 지금 이제 다음 주 초에 인사청문 계획서를 우리가 의결을 일단 하면 예. 청문회 날짜가 잡히겠죠. 그 국방위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 7년 전에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발언이라든지 논문 표절, 억대 자문료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후보자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청문위원장으로서는 예.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게 제 맡은 바 소임이고요. 예.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문제, 또 방산업체의 또 고액 수임료 문제, 자문료 문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외교안보 라인, 예.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포함해서요. 예. 글쎄,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북핵,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지금 현안 이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국제공조는 어떻게 하며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 이거에 대비하는 것이 외교 안보 라인 인사 내정의 어떤 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실해요. 지금 사드 논란, 예. 사드 보고 무슨 누락 이런 것도 다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보 라인이 저는 굉장히 허약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도 이게 다자 외교만 하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런 북핵 위기에 예. 잘 대처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구심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될 청문회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